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63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여러 가지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사퇴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사내조회에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됐던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여성에 대해서도 비하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결국 이 회사 제품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콜마를 너무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약사가 있는데 약사인 사람이 자기 불매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약을 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것을 못 판더래.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고 그 건강보조식품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약국에도 납품되는 용도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한 기업인이 이렇게 극우적인 행태를 함으로써 이 한국콜마가 일개 개인의 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회사에 엄청난 큰 불이익을 지금 남겨주고 결국은 사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고발뉴스에 민동기 기자께서 쓰신 신문 읽기 칼럼을 보니까요, 이게 보도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죠? 일단은 12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이 부적절 유튜브 방영 한국콜마 회장 사퇴였는데요. 이 내용을 중앙일보는 그 본지가 아닌 세션면에 실었는데요. 이 내용이 그 JTBC를 통해서 보도된 점을 고려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은 이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축소 보도 아니냐라는 게 민동기 기자의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섹션면이면 별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신문 중앙일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그 옆에 딸려오는 조그만한 뭐 경제 섹션이라든지 네.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건데 그건 좀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네. 게다가 보도 내용에서도 그러니까 지면만 축소한 게 아니고요. 보도 내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말했나 봐요. 대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하자는 취지였다. 유튜버가 베네수엘라 여성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조회에서 상영되지 않았으며 윤 회장이 영상 전체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썼는데 이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국콜마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다루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은 윤 회장이 빠르게 사과하고 사퇴라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사퇴에도 불매운동이 잠잠해질 것인지 사퇴가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와 해명에 방점을 찍은 그런 보도였다라고 보나 봐요. 결국에는 한국콜마를 감싸기 위한 보도였다. 네. 그나마 있는 것도. 네. 동아일보도 한국콜마 파문을 제대로 조명하기보다는 사안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동아일보는 10일 막말 유튜브 영상 논란 한국콜마 국민께 사과라는 기사를 오면에 배치했는데 이건 또 단신이었다고 합니다. 직원 조회에서 정부를 막말 비판한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된 한국콜마가 9일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라는 게 기사의 첫 문장인데요. 한국콜마 사과라는 기사를 이날 배치한 동아는 12일에도 한국콜마 사과라의 방점이 찍힌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발언이 그냥 정부를 막말로 비판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맞죠. 이거는 진짜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이 발언의 내용이나 뭘 틀어줬는지 이런 걸 모를 경우에는 아니 이제는 기업인이 정부 비판 발언도 못해? 우리가 무슨 막걸리 보안법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 너무 축약한 설명,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유튜브 영상을 뭐
뭐 얘기를 뭐 별로 하고 싶지 그죠? 않습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 일일이 팩트 체크한 거 뉴스톱에 있습니다. 예. 윤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며 한 유튜버의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인데 정말 문제는 그 표현에 있었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속어와 비어가 난무하고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또 잘 먹었습니다. 그를 떨면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영상을 본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콜마 측은 현재의 한일 갈등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아무튼 간에 윤 회장의 그 발언을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는 데 그쳤고요. 이런 태도는 이제 한국 화장품 회사 상당수가 한국콜마를 통해서 대표 제품을 제조하는 만큼 불매운동 여파가 고객사로 향하는 점을 고려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분석을 실은 한겨레와는 상당히 배치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화장품 회사가 한국콜마에게 제조를 시켜서 파는 그런 화장품이 진짜 많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번 사안은 저는 일단은 이런 사안을 이제 공개했던 그러니까 문제 지적을 했던 그 애초의 보도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인들도 좀 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저는 정부 비판 여기까지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데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 기업인들은 좀 비판적이죠. 정부를 싫어해요. 네. 기업이.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너무 극우적인 그런 발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극우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하여튼 이상한. 하여튼 우리 요즘 말을 뭐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어. 그냥 뭐 막말 수준의 유튜브를 그쵸.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인권위원회 그것 때문에 자꾸 혐오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면서도 말하지만 혐오 표현 또는 이런 아주 심각한 역사 왜곡 인식을 드러내는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그런 발언을 전할 때는 정말로 그 발언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전해도 돼요. 어떤 거는 너무 심해서 이걸 그대로 옮기는 것 자체가 퍼나르는 느낌 있잖아요. 나쁜 말을 더 퍼나르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으니까 안 전하더라도 그 워딩을 똑같이 전하진 않더라도 그 워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보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혼내주는 보도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보도들이 나와줘야지 되는데 지금 콜마는 국민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오히려 감싸주고 사과 뭐 어떻게 빨리 해결되라 이런 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제징용 역사, 사법농단,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정리해 주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강제징용 역사와 한일협정, 서희원 민변 변호사의 사법농단과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의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의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 실태까지 각 주제당 15분간 총 1시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충무로역 1번 출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오랜만에 시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제 신문 모니터들이 쭉 나오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주제가 뭐였죠?
주유수당 폐지론입니다. 주유수당 폐지론. 사실은 이제 주유수당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사실 이렇게 새로운 거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참 정말 추잡스럽게 아무튼 열심히들 또 새롭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요즘 우리가 경제 모니터 좀 듣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들의 얼마나 경제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우기는지에 대해서 간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민원년 신문 모니터. 내 월급 어디로 특집.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난 그대 없인 살 수 없어. 이거 무슨 노래를 들어요? 내 월급 어디로? 노래가 있어요? 스텔라장의 내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란 노래인데요. 스텔라장. 네. 내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좋네. 너무 웃긴다. 가사도 되게 웃겨요. 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요? 많이 들어보시고요. 꼭 들어보겠습니다. 내 얼굴은 통장, 얼굴이 아닌데. 내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맞는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쭉 얘기해 주세요. 사실 올해 초부터 주유수당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건 약간 총집편 이런 그치? 느낌, 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쓰인 보고서입니다. 종합판. 종합판. 종합판으로 쓰인 보고서인데요. 7월 초에 최저임금이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주유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이걸로 이제 주유수당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최저임금 때마다 계속 나오는. 네. 특히 올 초에는 이제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33%나 올랐느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쉬는 날이지만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주는 날, 통상 일요일로 유급 휴일인데요.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렇게 주는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되면 임금이 적은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크다면서 주휴수당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때 받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제도로 올해로 66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000원은 이미 넘어섰어요. 더 이상 올라가면 정말 저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급 주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임금 체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 협상을 할 때도 유급 주휴를 기본으로 하고 협상이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주휴수당을 없앨 경우 전체 노동자의 4명 중 1명꼴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도 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연장 근무가 어려워졌는데 주휴수당마저 사라지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논리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번에 최저임금이 약간 적게 인상됐지 않습니까? 한 3% 미만으로 인상이 된 거라. 적은 수준이 아니고 안 오른 이거는 뭐야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사실상 동결이죠. 황당.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인데요. 근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서 이마저도 인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고요. 주휴수당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 곳 모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인용을 해가지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부담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96%가 주휴수당 지급에 반대했다. 이런 기사가 떠오르죠. 자기네끼리 조사해놓고. 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아마. 누구나 부담을 안 네. 주는 거, 안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도가 있어서 주는 거지, 무슨 부담이 없어서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죠. 다 주기 싫지. 줘야죠, 그래도. 그런데 막 이 언론들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막 균형 있게 전달하거나 뭐 총론적으로 전달하거나 이런 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상총련이라고 10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 단체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단체는 이제 친문 단체라고 뭉뚱그려서 보도가 돼요. 아니 무슨 소상공인 단체도 친문이 있어. 진짜. 그게 약간 2016년쯤에 시민단체들이 주도해서 꾸린 단체거든요. 소상공인연은 여기 나오는 소상공인 신문에 자주 나오는 소상공인연은 소상공인법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조직 근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연의 목소리를 좀 더 담는다고 약간 이상하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모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또 담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주휴수당을 폐지를 주장하는 언론은 주 5일제를 꼭 언급을 하는데요. 이미 주 5일제가 정착돼 있는 상황이니까 근로자가 법적으로까지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서울경제는 예를 들면 서울경제는 1월 1일자 보도에서 주 5일제가 정착한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국경제는 6월 1일자 사설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보편적이었던 한국전쟁 직후 최소한의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됐지만 주 5일제의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하는 요즘에는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한겨레가 1월 4일자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2016년 기준으로 낸 통계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46.9%, 휴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20.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 5일제가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주말에 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초과근로 일상화로 초과근로수당을 사실상 기본급처럼 받는 노동자도 태반이라면서 노동자들이 휴식을 뺏기고 있는 실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말하는 언론들이 선진국에는 주휴수당이 없는데 한국에만 주휴수당이 있다, 이런 주장을 자주 합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도 많이 나왔는데요. 약간 이번 모니터 기간에 나온 보도를 좀 보면 그 동아일보 사설에서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 폐지 검토해야 라는 사설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를 가진 나라는 스페인, 터키,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라고 합니다. 동아일보의 이 주장은 그 반만사실인데요. 반만사실? 이제 노동법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나라의 사업 관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 노동법을 해석할 때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했던 ILO 협약 관련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그 각 나라의 노동 관행들이 상당히 다르고 노동법 체계도 다르거든요. 그 한국일보의 주휴수당 한국 터키에만 있다, 대부분 국가 노사 협약으로 보장이라는 팩트체크 기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 대신 노사의 단체 협약으로 사실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연간 평균 7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체 협약을 통해서 주휴수당 개념으로 연 최소 25, 3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여기에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지침에 따른 휴가 개념의 4주 이상의 연차 유급휴일 법정 공휴일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있다고 그 팩트체크를 했고요. 그렇죠. 뭐 보면은 유럽 사람들은 여름에 한 달씩 뭐 여행 가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주휴수당은 이제 임금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개념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돈 받고 쉬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공식적인 휴일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고요. 두 번째는 일요일인데요.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네. 그래서 그 해외 국가들에 비하면은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일수는 법적으로 취급되는 일수는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요. 그 공휴일에 임금을 주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노사 협약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들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으로 알려진 국가들입니다. 주휴수당이 사실 완벽하게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해외랑 주휴수당 제도를 비교할 때.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비례해서 시간당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런 주휴수당이 생긴 건 유럽과 달리 기본급을 적게 주는 우리 임금 체계 때문입니다. 기본급을 많이 주면 퇴직금과 상여금, 다른 수당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자도 원했던 임금 체계입니다. 네, 그 5월 초에는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국제비교 분석 자료를 낸 걸 기회로 해서 막 이런 억지 통계를 가지고 주휴수당 왜곡에 이제 언론들이 나선 사례도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전경련 이것만 들어도 약간 냄새가 나잖아. 네, 맨날 이런 연구만 하는 곳입니다.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네, 한경연, 네, 정경련, 한경연 요거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5개 언론이 기사를 냈는데요.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네, 제목을 보면요. 그 조선일보는 한국 64%, 독일 47%, 미국 32%,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국 최고 수준 이렇게 냈고요. 중앙일보는 한국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OECD 1위, 한국경제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시간당 실제 최저임금 이미 1만 원 넘었다. 이런 기사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요거 써가지고 OECD 1위다 최저임금이. 네. 주휴수당 포함하면. 네. 통계를 잘 만지면. 진짜. 아니 이런 거 보는 소상공인들 얼마나 짜증날까. 우리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있어? 세계 기준보다?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이 기사를 보면. 아니, 아마 어쨌든 월급을 줘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월급 많이 주고 있다니. 다른 잘 사는 나라보다 우리가 월급 많이 줘. 이런 수준이 되잖아요. OECD 1위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마다 노동관행이랑 주휴수당 같은 수당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런 건 다 달라서 약간 통계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한경연처럼 뭉뚱그려서 하면은 정확한 국제비교가 안 됩니다. 한겨레랑 경향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한경연의 통계는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민총소득, 이게 뭐냐면 GNI라는 건데요. GNI. 네. 실질 구매력을 반영해서 나타내는 소득 지표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소득 분포를 나타낼 때는 별로 안 쓰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특성을 고려해 평균임금의 견주는 통상적인 분석 방법과 달랐다. 국민소득 통계에는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은 낮은 나라에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GNI에는 이제 임금 근로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영업자나 뭐 이런 사업자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득 대비 최저임금. 그래서 실제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만들어낸 거네요. 네, 만들어낸 거고 OECD의 공식 통계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회원국 평균의 중간급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통계에 이제 숫자에 마사지를 잘하면은 어떤 거짓말이 드날 수 있다. 최저임금 높이 보이려고 뭐 난리를 친 거네. 거의. 네. 뭐 이런 보도들은 계속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이제 언론들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약간 탈원전이랑 비슷한 경우죠. 탈원전도 막 그 온갖 장난을 치고 그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누가 비판을 하더라도. 이것도 약간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친기업 강성 귀족 언론에 속지 않으려면 주휴수당은 사실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좀 그런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나 그 노동자 입장에서나 볼 때 이런 수당들은 대부분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을 할 텐데요. 거기에는 주휴수당도 들어있고 뭐 상여금도 들어있고 이런 재수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제 총 인건비가 회사 입장에선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치면 수당이 늘어나는 거는 곧 기본급이 줄어든다는 말인 거랑 똑같죠.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주휴수당의 개념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연장 야근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주휴수당은 그 개념상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8시간 동안 줘야 되는 임금, 이거를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버리면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또 일관적인 해석인데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주기 때문에 네. 통상임금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다. 네, 완전히 주휴수당이? 일치하지 않지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이 늘어나면 기본급이 또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총액 임금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 주휴수당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임금이 깎인다는 거는 연장 야근 수당이 깎인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연장 야근이 많을수록 주휴수당이 있으면은 사람들의 임금을 좀 낮추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국제 통계 말씀드릴 때 나왔지만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들이 대부분 장시간 노동을 알려준 국가들입니다. 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가 멕시코고 그 다음이 한국. 이 두 나라는 모두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죠. 한겨레 통상임금에 넣자, 최저임금에 빼자, 재계 주휴수당 이중제 때 옛날에 저희가 쓴 보고서에서도 한번 언급된 기사인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은 그 회사들이 가끔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주휴일을 이틀로 늘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정 노동 시간이 209시간에서 243시간이 돼가지고 통상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깎인다는 것이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은 약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니까 지금은 이제 노동 시간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네. 네, 그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에 비교하면은 약간 통계상으로 100시간 이상 줄어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주휴수당이 폐지 논의가 왜 지금 하필이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게 말장난, 여기 붙이면 여기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붙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막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동안 받아와던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의 권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마치 주휴수당이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막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논리가 있거나 또는 주휴수당이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OECD 1위 막 이러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주휴수당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알면은 언론들의 이런 보도 행태를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기기 한 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이 기업 측이 주장하는 억지를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특히 저는 주휴수당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을 느끼잖아요. 저도 전에 민원년 그 돈 진짜 없을 때요. 이제 인턴분들 아르바이트 그땐 인턴이라고 정식으로 뽑진 않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이제 가끔가다 썼는데 한 2주일 뭐 이렇게 특별 모니터를 할 때 하면 주휴수당을 주는 문제가 저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푼이라도 더 나가니까 막 4명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전 그 마음은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예 그래서 고정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사람을 쓸 때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계속 저런 것만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안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듭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녹음을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댓글은 수요일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대안이 살았다. 대안
강제징용 역사, 사법농단,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정리해주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강제징용 역사와 한일협정, 서희원 민변 변호사의 사법농단과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의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의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 실태까지 각 주제당 15분간 총 1시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충무로역 1번 출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